자, 이어지는 코너 프라임 인사이트 시간입니다. 자, 이 시간에는 오늘의 가장 핫한 경제계 이슈들 정리해보고 분석해보는 시간이죠. 차영주 와이스경제연구소 소장, 오늘은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소장님 나와 계시죠? 예, 안녕하십니까. 차영주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삼성전자가 올해 1분기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어느 정도는 당연히 예상이 돼 있었지만 14년 만에 최저 실적을 기록을 하게 됐어요. 심지어는 LG보다도 저조한 실적이고요. 그야말로 이제 쇼크인 상황인데 이 소식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죠. 예, 오늘 오전 9시 좀 직전에 삼성전자의 2023년 1분기 잠정 실적이 발표가 됐습니다. 예, 중요한 것은 매출보다는 영업이익에 대한 부분들인데요. 예, 영업이익에 대한 것들이 이제 1조를 기준으로 해서 과연 1조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인가 여부가 이제 그동안의 증권가의 고민이었고요. 그다음에 직전에 발표된 가이던스 같은 경우 7,500억 정도의 영업이익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했었습니다. 상당히 많이 낮아진 그런 거죠. 분기당 영업이익이 10조를 넘어섰던 게 엊그제 같은데 이제 네, 1조도 안 되는 영업이익을 가지고 고민하는 삼성전자의 위상이 상당히 좀 안타깝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발표된 실적은 쇼크였습니다. 6천억에 대한 잠정 실적을 발표했고요. 물론 잠정 실적이니까 20일 넘어서 발표되는 확정 실적에서는 세부 항목들이 발표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일단 증권가에서는 반도체 부분에 있어서 영업이익이 약 4조에 달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나마 휴대폰 부분이 선방을 함으로써 실적이 좀 나아지지 않았는가라고 좀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낮아진 눈높이보다 더 낮아진 실적이 상당히 쇼크로 다가왔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 이례적으로 삼성전자는 잠정 실적을 발표한 이후에 삼성전자의 앞으로 향후 가이던스를 또 두 가지로 제시를 했습니다. 하나는 2분기까지 실적이 여전히 좋지 않을 것으로 회사는 보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많은 증권가라든지 경제계에서 요구했던 감산에 대한 것들을 조심스럽게 언급을 했다라는 거죠. 과거 이제 그 반도체가 업황이 상당히 좋지가 않을 때 일부 기업들 같은 경우 재고에 대한 부담감으로 감산에 들어갔었죠. 근데 감산이라는 게 말처럼 쉬운 것은 아닙니다. 반도체 라인의 특성상 일단은 라인을 멈추고 재가동하게 된다라면 수개월이 소요되는 부분들이고요. 예, 이게 지금 공장을 기계를 전원을 껐다 다시 킬 수 있는 단순한 문제는 아닙니다. 반도체 같은 경우 전원을 끄는 순간 라인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폐기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라인을 정리하고 다시 이것을 까는 것들에 대해서는 비용이 또 엄청나는 거죠. 예, 자, 일단 감산에 대한 얘기는 증권가에서 발했었던 뉴스다라고 긍정적으로 보는 분들도 일부 계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삼성전자가 밝혔다시피 2분기까지 재무제표가 상당히 좋지 않은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고 메모리 부분이 현재로서는 글로벌 경제 구조상 좀 살아나기는 좀 어려운 그런 국면이 아니겠나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더군다나 감산을 호재로 바라보는 시각은 재무제표에 대한 몰 이해라고 저는 감히 말씀드리는데요. 지금 예,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20개월이 넘는 막대한 재고를 갖고 있고 그런 상태에서 감산을 돌입하게 된다라면 지금부터 생산하는 것에 대한 생산 원가는 오히려 올라가게 됩니다. 한쪽에서는 막대한 재고가 있고 지금부터 만들어내는 제품에 대해서는 제조 원가가 올라가죠. 하지만 시장에서 판매가는 이미 20% 이하로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만들수록 적자가 커지는 사면 초과에 들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예, 이것이 풀리려면 어떻게 되느냐? 글로벌 경기가 해소가 돼야 되는 거죠. 근데 지금 글로벌 경기에서 반도체 수요는 시스템 반도체 쪽으로 몰리고 있습니다. 엔비디아라든지 SK 하이닉스 쪽에 GPU 쪽으로 몰리고 있지 메모리 쪽에서 업황이 개선된다라는 기미는 어떤 것도 찾아보기 어렵다라는 거죠. 2019년과 2020년을 비교하면서 업황이 바닥을 찍고 나면 다시 터널 것이다라고 보는 시각도 일부 존재합니다. 그렇지만 2020년에 코로나 국면에 있었던 과잉 설비 투자에 대한 휴유증에 대한 얘기는 쏙 빠져 있죠. 그 부분도 냉정히 보셔야 된다라고 보여집니다. 2020년에 과잉 투자됐던 서버라든지 디램 부분에 있어서의 문제들 해결되지 않는다라면 2019년과 비교해서 재고가 늘어난다고 해서 그게 업황의 바닥이다라고 본다는 시각은 상당히 저는 단견이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삼성전자 상당히 지금 어려운 국면에 있고요. 이것을 타개에 위해서 삼성전자 입장에선 나름대로 노력을 하겠지만 이거를 호재로 볼 수 있는 시각에 대해서는
좀 냉정함을 유지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재고도 상당히 많이 쌓여 있는 상황이고 만들수록 적자가 커지는 사면 초과의 상황이다라고 이제 소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런데요. 증시에서는 지금 전혀 다르게 반응을 했습니다. 이런 실적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오늘 상승 흐름을 보였어요. 이유가 뭘까요? 일단 외국인들과 기관들의 매수세가 상당히 많이 들어왔습니다. 특히 이제 네. 외국인들이 매수세가 들어왔고요. 어제만 하더라도 기관들이 팔았었던 물량을 오늘 다시 담았고, 어제도 외국인들이 팔았다가 오늘 실적 발표 이후에 적극적인 매수 행보를 보였다라는 점이죠. 이것은 SK하이닉스와 마찬가지입니다.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의 매수가 들어오면서 주가가 움직였다라는 거죠. 실적과 주가가 항상 같이 간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외국인들이 보는 시각과 기관이 보는 시각, 그리고 펀드멘탈이 보는 시각이 각각 있다라는 거죠. 아무리 실적이 나쁘건 좋건 주가만 올라가면 된다라는 시각으로 접근하신다라면 그거에 대해서는 뭐 그것도 하나의 뭐 나쁜 것은 아니다라고 볼 수 있죠. 어찌됐든 외국인들이 지금 샀다라는 것은 삼성전자에 대한 업황에 대한 기대감들이 있다라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 외국인들 입장에서 본다라면 여러 가지 우리나라 지수에 대한 부담, 2,500을 뚫고 가려고 하는 것에 대한 동력, 그 다음에 나름대로의 과거 사이클에 대한 어떤 뭐 시장에서 돌아다니는 얘기 이런 것들이 반영된 것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어느 정도 유지가 될지는 다음 주까지 지켜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예. 공교롭게도 오늘 밤에 미국 시장과 월요일에 미국 시장이 열리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 투자자들 입장에서 본다라면 미리 냈었던 주문들에 의해서 주문이 들어갔을 가능성도 있죠. 출근하지 않은 외국인들이 주문을 내기보다는 출근 전에 이미 냈었던 주문들이 집행이 됐다라고 보는 시각도 일부 존재합니다. 삼성전자가 올라가게 된다라면 우리나라 주가 지수가 2,500을 뚫고 갈 수 있는 긍정적인 요소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펀드멘탈은 일단 우리가 인정할 건 인정해야죠. 펀드멘탈이 안 좋은데 주가가 올라간다고 해서 펀드멘탈을 무시하시면 안 된다라고 보여집니다. 일단 예. 현재 주가는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 이러한 흐름들은 다음 주 중반까지 동시에 체크해야 되는 상황이 아니겠나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자, 한 가지 좀 더 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예예. 삼성전자에 대해서 바닥론이 나왔을 때 두 번 정도 우리가 등락이 있었죠. 우리가 이제 그 작년 가을서부터 삼성전자에 대해서 업황이 안 좋고 엔비디아라든지 이런 쪽들이 마이크론이라든지 이런 쪽들이 감산을 한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주가가 올랐죠. 5만 원에서 6만 원까지 올랐다가 또 한 번에 다시 5만 원 떨어졌다가 또 6만 원 갔다가 또 떨어졌다 또 올라온 겁니다. 결국 네. 수급이라는 것은 그때그때 상황이 변한다라는 것도 같이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슈 역시 이어지는 소식인데 삼성 소식입니다. 삼성이 이렇게 최저 실적을 기록하긴 했지만 앞서 소장님도 잠깐 언급을 하셨죠. 그나마 핸드폰 판매가 좀 막아준 것이다라고 했는데 이 갤럭시 S23 시리즈가 그나마 전 세계에서 지금 순항을 하고 있습니다. 세계 주요 국가들에서 전작 이상의 판매 신기록을 기록하고 있는데 지금 어느 정도 이제 반응을 얻고 있을까요? 우리가 휴대폰이라는 것은 이제 필수 소비재가 된 거죠. 그리고 과거와 네. 다르게 2년마다 교체 주기가 돌아오는 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교체 주기가 왔을 때에 제품을 찾는 것이지, 과거 휴대폰, 그러니까 그 스마트폰에 대한 초기 시장처럼 스마트폰 수요가 공급을 잡아먹는 그런 흐름과는 다르죠. 지금은 내가 필요에 의해서 산다라는 거죠. 의외로 갤럭시 23 시리즈가 시장에서 잘 팔리고는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일단 중국과 일본, 미국을 제외한 시장에 있어서 나름대로 의미 있는 성장세를 보이고 있고 또 일본도 지금 만만치 않은 것 같아요. 예. 우리가 삼성전자라든지 현대차가 일본 시장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내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일본 네. 같은 경우 우리랑 겹치는 산업 구조상에서 자국 내 기업들에 대한 제품 우선성에 대한 소비자들의 믿음이 강하기 때문에 뭐 우리나라 자동차라든지 휴대폰이 일본 시장에서 시장을 장악하기 굉장히 어렵죠. 하지만 이례적으로 이번 갤럭시 시리즈 같은 경우 일본에서도 나름대로 의미 있는 숫자를 나타내고 있다라고 보여지죠. 근데 한 가지 좀 보는 측면에 있어서 보면 지금 국내에서도 갤럭시 23 시리즈의 가격이 많이 낮아졌습니다. 과거처럼 비싼 가격에 거래되기보다는 낮은 가격에 거래된다는 것은 결국 보조금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좀 판다라고 의미가 있는 거죠. 회사 입장에서 보면 매출은 보조금을 뺀 상태가 잡힙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출이 상당히 높게 잡히고 있는 것들이 있는 것도 우리가 좀 보긴 해야 되겠죠. 어쨌든 간만에 희소식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하지만 우리가 애플과 비교했을 때 의미 있는 숫자라기보다는 현재 휴대폰이 과거의 어떤 불황을 떨쳐내고 있는 하나의 모습, 그리고 이제 일본 시장이라든지 유럽 시장 이런 쪽에서 조금 성장세가 나타내고 있다라면은 주목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슈 짚어볼게요.
자, 최근에 한국이 모건 스탠리 캐피털 인터내셔널 MSCI 지수라고 하죠. 이 MSCI 지수 선진국 지수에 편입되기가 어려울 것이다라는 주장이 이번에 나왔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저희가 다루기도 했었는데 채권 지수에서도 떨어졌잖아요. 이 정부의 금융시장 개입 때문이라고 하는데 이유가 뭔지 좀 전반적으로 상황을 좀 체크해 주시죠. 상당히 좀 안타까운 소식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네. 있습니다.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우리가 이제 뭐 주식이라든지 채권들에 대한 선진국 지수의 편입 노력들을 정부 공약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 가지 좀 진행을 해왔었던 것들이 있습니다. 왜 정부가 이런 선진국 지수에 들어가려고 하냐면 선진국 지수를 추정하는 자금들이 신흥국 지수를 추정하는 자금과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많습니다. 예. 이렇게 한번 고민해 보시죠. 여러분들이 안정적인 자산에서 수익을 내는 거와 위험 자산에 있어서 수익을 낸다라고 본다라면 물론 선호도는 각각 다르긴 하겠지만 자금의 규모는 안전 자산 쪽에서 운영하는 자금이 위험 자산보다 훨씬 좀 더 높죠. 뭐 거액 자산가들 입장에서 본다라면 안전 자산 쪽에 90% 정도 놔두고 10% 정도를 위험 자산에서 극단적으로 위험 자산에서 내가 손실이 나도 10% 정도니까 이건 안전 자산에서 커버할 수 있는 포트폴리오 차원에서 접근한다라는 거죠. 우리는 역설적으로 조금 위험 자산이라 불리는 신흥국 쪽에 우리나라 채권이라든지 주식시장에 들어가 있고 안전 자산인 그 선진국 지수에 들어가게 된다면 결국 이를 추종하는 자산이 높기 때문에 결국 외국인들의 패시브 자금, 어쩔 수 없이 지수를 추종하는 자금들이 우리나라 그 경제 펀드멘탈과 상관없이 그들이 무조건 벤치마크를 위해서 들어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런 것 때문에 지금 현재 정부에서는 여기에 들어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지금 정부가 하고 있는 이런 행동들이 외국인 투자자들이 보기에는 신흥국 지수로 들어가기 어렵다라는 거죠. KT 사태라든지 다양한 주주 친화적인 정책에 있어서의 정부의 입김, 더군다나 외국인들 같은 경우 올 초에 은행주들을 매수했다가 결국 정부가 은행에 대한 공공재 발언 이후에 은행들에 대한 어떤 배당이라든지 주주 친화 정책들의 제동이 걸리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서 외국인들이 다시 팔고 은행주가 떨어지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죠. 네. 결국 정부들의 입김이 좀 강화되는 곳으로 외국인들은 보고 있는 거고요. 그렇게 된다면 결국 선진국 지수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정부의 개입이 최소화되면서 시장 친화적인 정책이 늘어나야 되는데 현재 정부는 이런 것에 들어가겠다라고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벌어지는 일련의 사태들이 신흥국 지수로 들어가기는 상당히 어렵다라는 거죠. 또 투자자분들께서도 아셔야 되는 게 채권 지수 때 우리가 다뤘습니다만 24시간 외환 시장에 돌아가야 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선진국 지수로 들어간다면 일부가 반대하는 공매도도 지금 금지가 되면 안 되죠. 예. 이런 부분들이 서로 우리 주주들이 보는 입장에 따라서 서로 그런 것들이 갈릴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보게 된다면 선진국 지수에 들어가는 게 좋다라고 보는 측면도 있고 결국은 현재가 유지되는 것도 좋다라고 보는 시각들도 있어요. 맞고 틀리고의 문제는 아니고요. 어찌됐든 지금 정부의 이러한 상황을 놓고 본다면 선진국 지수로서의 편입은 녹록지 않을 가능성이 높지 않겠는가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다음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사실 이제 K뷰티가 이제 중국에서 상당히 인기를 끌었었고 중국의 의존도가 상당히 높았는데 자, 이번에는 쿠션이라는 그 화장품의 한 일종이죠. 소장님께서 아시려는지 모르겠네요. 네, 쿠션이 일본 시장에서 상당히 또 인기가 많다고 합니다. 사실상 이번에 새로운 활로를 뚫게 된 건데 K뷰티 현재 상황이 어떤지 좀 궁금한데요. 예, 이제 우리가 뭐 중국과 관련해서 이런 뭐 K뷰티라든지 아니면 전반적인 리오프닝과 관련해서 중국 쪽에 기대서 생각하시는 투자자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십니다. 과거에 이제 그래 왔었기 때문에 예. 결국 중국이 이제 셧다운 상태에서 이제 리오프닝이 된다라면 이러한 매출이 늘어나지 않겠는가라고 보는 시각이 여전히 증권가에서는 팽배해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하지만 냉정한 현실을 좀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중국에서 우리의 화장품이 더 이상 그렇게 팔리고 있지 않다라는 거죠. 네. 물론 리오프닝이 되면 팔리지 않겠는가? 이 수치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장의 점유율을 봐야죠. 매출을 보는 게 아니라 점유율을 보게 된다면 이거는 상대적인 겁니다. 다 같이 안 팔리는 상태에서 우리나라 화장품의 등수가 몇 등이냐를 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아모레퍼시픽 기준으로 2021년에 우리나라 그 중국 광군제라고 있습니다. 온라인 쇼핑제가 있는데 네. 화장품 부분에서 우리나라 아모레퍼시픽이 2등을 했습니다. 우리나라 아모레퍼시픽의 설화수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체 화장품 중에서 2위로 팔렸죠. 네. 하지만 2022년에 있었던 광군제에서 여전히 코로나 국면이었습니다만 우리 아모레퍼시픽은 7위까지 밀려났습니다. 네. 결국 똑같은 화장품에 있어서 더 이상의 이제 뭐 제 특정 브랜드를 말씀드리긴 합니다만 설화수가 팔리지 않는다라는 거죠. 화장품이라는 것은 남성분들의 약간 오해가
여성분들이 화장품을 자유롭게 이것저것 쓰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화장품이라는 것은 한번 그 소비자 입장에서 그것을 채택이 되면 꾸준히 판매되는 특징을 갖고 있죠. 예, 중간에 맞아요. 쉽게 바뀔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네. 더군다나 우리나라 K뷰티가 어느 정도 퀄리티 부분에서 자랑을 보이다가 코로나 이후에 중국으로 수출이 그게 안 됐고 결국 부족한 화장품을 누가 메꾸느냐? 중국 로컬 화장품들이 메꾸기 시작했고 또 많은 중국 여성분들이 이걸 쓰다 보니까 거기에 또 이제 생태계에 편입이 됐다라는 거죠. 다시 이제 그럼 우리께 들어가면 다시 이걸 쓰지 않겠느냐? 글쎄요. 그럴 가능성은 현실성이 많이 떨어진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예. K뷰티가 지금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것은 방금 전에 말씀하신 일본 시장도 있지만 현재 미국 시장, 남미 시장, 인도네시아 시장 같은 동남아 시장에서 활로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작년 가을에 나온 모 증권사의 그 뷰티 관련해서 리포트 제목이 뭐냐면 탈중국이었습니다. 네. 결국 중국을 벗어나서 중국이라는 나라 이제 더 이상 중국에 기대서 우리 산업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은 상당히 우리가 과거의 뇌피셜에 빠져 있다라는 거죠. 저희가 한번 다룬 적이 있습니다. 중국 관련해서 우리는 무역 적자국이 됐습니다. 더 이상의 중국과 관련해서 수출이 늘어나지 않고 있다라는 현실도 잘 보셔야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이와 관련해서 K뷰티가 이제 중국을 벗어나서 그렇다고 해서 우리 K뷰티가 경쟁력이 없느냐? 다행스럽게도 높은 경쟁력을 가지고 있고 더군다나 우리 K컬처와 맞물리면서 특히 뭐 동남아라든지 남미 쪽에서 수많은 젊은 여성분들께서 우리 K팝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따라서 이런 K뷰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라는 거죠. 이런 것을 바라보면서 그쪽 시장에서의 매출, 물론 재무제표를 보면 아직까지 그렇게 비중 있는 부분들은 아닙니다. 하지만 커나가는 성장 속도가 굉장히 가파르게 보입니다. 중국에서 줄어드는 것 대비해서 아직 이쪽에서는 비중이 그렇게 높지는 않지만 중기적으로 본다라면 그쪽 시장에서의 드라마틱한 매출의 변화도 우리가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K뷰티에 대한 투자는 중국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감보다는 긴 호흡으로 접근하실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탈중국, 중국을 넘어서서 세계로 뻗어나가는 K뷰티 기대를 좀 해보겠고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차영주 와이즈경제연구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